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나도 성폭력의 희생자임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폭력에 자유로운 조직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아직도 한국 사회의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 구조가 존재하고 따라서 민주주의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병폐를 진단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순 대구 여성의 전화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명선 대구 여성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적으로 사회에 알리면서 경종을 울리고 또 개선책까지 요구하는 이른바 그 미투 운동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법조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요. 그리고 문화예술계 그리고 대학, 종교계까지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 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사회의 미투는 예전부터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예로서 이제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있죠. 네. 이렇게 여성계에서는 그 꾸준히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들어줄 만큼 사회가 성숙되지 못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검찰청의 성폭력 폭로를 계기로 이렇게 확산되고 공감을 얻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사회 분위기가 민주적으로 바뀐 게 이제 큰 몫을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디 호소할 곳이 없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네, 김명순 여사님. 예, 나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제 그 고발하는 미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성폭력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여성들이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여성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 여성들은 그 피해의 어떤 공통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폭로하는 여성들, 미투에 나서고 있는 여성들에게 공감할 수밖에 없고 지지를 보내고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면 또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 헐리우드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 미투라는 용어는 2017년도 미국에서부터 사용이 되었지만 네. 우리의 미투 운동은 그 이전부터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2016년도에 그 해시태그 운동, 그러니까 네. 문단 내 성폭력 그 고발 운동에서도 시작한 그런 해시태그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었고요. 네. 그리고 더 이전에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언 네. 또한 있었습니다. 네. 네, 그걸 또 확인하고 싶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서지현 검사의 이런 폭로로 재개된 이 미투 운동, 이 지금 분명히 새로운 변화인 거는 맞습니다. 네. 여성들은 이제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생존자에서 정언자로 거듭나고 있고요. 네. 그것은 단순히 피해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성폭력 피해의 책임이 오롯이 가해자에게 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성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각성했다라는 큰 변화를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로 놀라운 변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이 미투 운동을 어떤 문화혁명이다. 네. 그리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창호 국장님. 예, 앞서 우리 여성운동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투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대중적으로 확산된 것은 정말 사회가 주목할 만한 현상 같습니다. 네. 자기 이름을 걸고 네. 자신의 얼굴을 걸고 온전히 피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또 용기를 냈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이 피해를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떨쳐나겠다라는 네.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존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함께 파장과 사회적인 확산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김명선 이사님. 네. 그럼 미투 운동에는 또 불편한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업군, 이 직업군이 전부 매도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또 거꾸로 이 특정 직업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직업군에서 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께 네. 이 미투 운동이 남성 전체나 또는 특정 직업군 전체가 그러하다라고 몰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네. 그래서 그런 불편감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남성으로서 어떤 스스로에 대한 불편감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은 물론 그 여성의 어떤 그 피해 경험과 남성의 가해 경험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대부분은 사실 성폭력 피해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남성들이 다 가해에 공통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 얘기는 그 일부의 남성들이 그 반복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물론 많은 피해 경험을 갖고 있지만 모든 남성들이 그런 가해자이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묵인과 침묵과 그래서 동조를 하고 왔는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그런 어떤 남성 연대의 문화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편감은 가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미투 운동이 피해자의 고발이 전부가 아니죠. 미투라는 그 의미 안에는 연대의 의미 그리고 행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고발자들의 그리고 이제 그 폭로자들의 그러한 그 행동에 연대와 지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나도 참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행동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제 이러한 그 미투 운동에 동참할 것인가 연대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반격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행동에 따라서 이 미투 운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또한 결정되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그런 책임감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폭력 사실이나 혹은 다른 그 인권 침해 사안을 보면은 가해자는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최근에 이제 모 배우가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이거 자체가 되게 일반적인 어떤 이렇게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가 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내 눈에는 왜 보이지 않느냐. 네. 그 피해자 시선 속에서 네.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특정 몇몇 뭐 직업군이나 몇몇 특정한 남자들이 있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만연되어 있는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력관계 속에서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런 시선에 대한 문제를 좀 바라보는 것이 네. 그래서 이거 개인의 책임이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시선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의 시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순 대표님. 네. 이 통계에 의하면은 이 성폭력이 연간 22,000건 네. 그리고 일일 평균 60건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 피해자의 거의 95%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불편한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네. 문제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구 여성의 전화에 예. 미투 운동이 확산된 이후에 예. 그 상담 전화라든가 온라인 이 상담 요구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까? 내용의 변화는 우리
그 성폭력 상담 건수가 평균 한 1년에 800건에서 900건 정도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한 1000건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네. 성폭력 상담 건수로만 봤을 때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건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미투 이후에 그 내방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변화라고 하면 오래된 어떤 사건들, 네. 오래된 피해들을 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네. 많다는 것이죠. 네. 예. 네. 그동안에는 미투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 언론에서 이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예. 과거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상담을 요청하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네. 공소시효가 지나서 네. 이분들이 만약에 뭐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 네. 아니면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대신에 이제 네. 상담 치료나 아니면 뭐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자들이 정신적 그리고 또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일탈 행위 또 이 범죄를 넘어서서 가해자와 또 피해자 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가해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영향력 하에 있는 어떤 권력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또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고 뭐 시간까지 지배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표현을 어떤 그 괴물의 그런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이러한 표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네. 과연 이것이 개인만의 문제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자칫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그 굉장히 일탈한 그런 한 개인의 문제로 이거를 문제를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우리 구조의 문제를 보기가 어렵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괴물을 키워내온 구조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굉장히 수직적인 위계 체계, 또 그 속에서 또 젠더의 어떤 성별 권력, 불균등한 젠더 성별 권력 관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성폭력을 양산해내고 있는 좀 이렇게 기반이 되는 구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례에서 나온 것들도 보면은 어떤 제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성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 주변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지 못하고 네. 침묵하고 동조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계적인 체계, 이러한 것들이 강한 조직일수록 더욱더 성폭력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도 더욱더 어려웠다. 네. 그렇게 보아지고요. 그 뭐 최근에 사례를 보시더라도 뭐 잘 알려져 있는 서금사, 네. 뭐 미투도 보시다시피 그런 7년 동안 자기가 여러 번 좀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검사 사회에서 계속 은폐되고 오히려 당사자를 징계성의 네. 뭐로 이제 그렇게 벌어졌는데, 또 최근에 뭐 연극의 감독이나 그리고 학교 학내에서 네. 벌어지는 이런 직접적인 위계관계가 작동되는 그런 공간에서 훨씬 더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 사례가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것이 권력관계 속에서 놓여있고, 우리 철저하게 가해자들이 이 권력관계를 통해서 이 피해자를 이용하거나 혹은 정신까지 고통으로 밀어넣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화된 모습을 또 다르게 투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정순 대표님. 저도 조금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이제 모든 폭력은 권력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네. 이 권력이라는 게 뭐 꼭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권력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성폭력의 문제는 결국에는 성을 매개로 한 어떤 폭력 중에 하나고, 또 결국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성을 매개로 해서 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성차별적인 구조 안에 놓여 있다라고 볼 때는 결국에는 당연히 사회적인 약자, 예, 조직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 여성들이 결국에는 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성차별적인 이 사회 구조가 네. 가부장적인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상담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 그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상담 속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서 이 직장 내, 네. 예, 직장 내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권력 구조도 들어있고 네. 사회적인 권력 구조 거기다가 성차별적인 네. 예, 권력 구조 이걸 이제 확 집약한 게 바로 네. 이제 직장 내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인 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조만 얘기하면 그런 개인의 책임은 없는가? 그렇죠. 예.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계적인 어떤 권력 관계 그리고 또 성별 권력 관계 이러한 것들 속에서 발생을 하는데 같은 구조 안에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의 어떤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네. 측면의 의미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개인은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그러한 괴물 같은 개인들은 만들어져 나오는 네. 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침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뭐 이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침묵이라는 것은 꼭 성폭력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그 독재에 대한 대항 과정에서도 침묵이 일상화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침묵은 뭐 온갖 곳에서 뭐 악이 손을 누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침묵 때문에 결국에 그 자기를 드러내면서 미투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직장 내에서 또는 어떤 조직 내에서 그 침묵을 하게 될까요? 대체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했으면 합니다. 네, 서창호. 예. 결국엔 또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문제가 네. 뭐 직장 내든 혹은 사회관계 속에서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제대로 작동됐으면은 이 침묵은 다수의 침묵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전히 한국 사회가 뭐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하지만은 뭐 경제적 선진국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서 가지는 관계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 가부장 속에서 놓여 있는 다수들이 결국은 자신의 어떤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두려움이 대다수의 침묵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침묵 관련해서 오히려 침묵하는 절대 다수가 이런 미투 운동 통해서 피해자가 인간 선언이기도 하지만은 대다수의 침묵했던 분들한테 다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침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우리 모두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 침묵도 가해자의 입장에 선 사람들의 침묵도 있고 피해자와 그 동료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일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송사에는 끼이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편에 서서 증언을 냈던 사람들이 이후에 또 조직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참 마음은 약자의 편에 서고 싶으나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러한 또 이래 측면들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어쨌든 속으로는 동조하지 않더라도 침묵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동조이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침묵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을 둘러싼 주변인들로 있겠죠. 그래서 이 주변인들의 역할이 이 성폭력 문제를 줄여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주변인들이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증언자가 되고 이렇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좀 더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정순 대표님. 예, 우선 누군가를 돕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더 쉽겠죠, 그죠? 네. 예, 우리 그 이사님 말씀대로 피해자나 가해자의 노력도 필요하고 제3자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저는 지금의 이런 우리 미투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그 조직이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네.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네. 가해자보다는 침묵하는 사람이 더 밉다라는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범죄는 이제 피해자가 비난받는 유일한 범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드러내면은 불이익을 많이 이제 당한다는 것이죠. 뭐 각종 비방, 조직 내에서 각종 비방, 왜 그랬어, 좀 참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같은 이제 여성의 피해를 당했으면 그 여성조차도 조금만 참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덜쑤시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히려 이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는 더 가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자, 이런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김정수 대표님. 세상에 어떤 범죄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마 유일한 범죄가 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유일한 범죄가 성폭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유독히 이제 그 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뭐 왜 밤늦게 다녔냐,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아니면 왜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했냐, 또 화장을 안 하면 왜 또 화장을 안 했냐, 왜 같이 술을 마셨냐, 여러 가지로 이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편견들이 결국은 여성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통념을 깨는 것, 잘못된 통념, 잘못된 편견 이런 걸 가지는 것들을 좀 깨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인권운동연대에도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의 그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까? 저희들 뭐 최근에 사례인데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여성이 그 가해자를 고소를 하기 위해서 최근 1월 초에 수성 경찰서에 그 고소를 하기 위해서 들렸는데 오히려 수성 경찰서에서 인권 침해와 2차 가해를 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어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그 피해자들한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서에 있는데 수성 경찰서에서 오히려 그 피해자한테 2차 가해와 인권 침해를 당했던 게 진짜 놀랍고 분노스러운 일인데요. 구체적 얘기를 드리면은 보통 상담은 이제 여성 청소년과에서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 경찰이었는데요. 여성 청소년과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상담을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고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쪽집잇거리니까 상담실로 누군가가 가라고 해서 상담실에 갔었는데 그 상담실에서 뭐 개인 뭐 이렇게 물품 배송 관련한 전화를 받는다든지 심지어는 그 상담실에서 다른 경찰관이 들어와서 있는 데서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상담을 하자고 하거나 그것이 2차례나 있었고 더더욱더 놀라운 것은 고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한테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서 고소를 할 수 있겠느냐.
젊은데 좋은 남자 새로 만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어떤 오히려 피의자의 고소를 의지를 꺾거나 인권 침해를 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인권운동연대 수성서에 강력한 그 경찰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요구를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오히려 수성경찰서 은폐를 했어요. 그런 어떤 고소 저희 인권운동연대에서 제기했던 피해자 사실에 대해서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그걸 은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대구지방경찰청장을 만나서 공적인 사과를 받고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 수성경찰서에 이 반론을 들을 수 없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추가 취재를 해서 한번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조직 내에서는 뭐 낙인을 찍는다든가 이제 비방을 한다든가 뭐 따돌림 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또 말씀하셨듯이 경찰에서도 그 인권을 이렇게 과연 생각하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또 그 조직 내에서는 뭐 인사 불이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명선 여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피해자가 그 자신의 어떤 그런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들을 입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성폭력의 그 피해 원인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에게서 찾는 그래서 또 그 피해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그리고 그것을 피해를 또 이렇게 발화를 했을 때 그런 조직에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은 이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의 경우에도 아니면 또 성폭력의 문제에도 이렇게 사건화되고 난 다음에는 그 피해자의 어떤 그 험담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 돌게 되죠. 평소에 행실이 어땠다. 그리고 내지는 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개인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니면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까지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하는 것들이 다 피해자에게는 막대한 고통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에게 그런 원인에 그리고 또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좀 시대가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뭐 고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그걸 공개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맞고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허위 사실이면은 뭐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배우는 명예훼손이다 또 당신이 무고한다 하니까는 아예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놓고 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공개하면서 또 다시 그 피해 사실을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가해자의 무기처럼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네, 지난해 유명 배우가 수사받으러 출두를 하면서 무고죄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라는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저는 피해자들을 굉장히 주눅들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럴 때 피해 사실을 고소하거나 그럴 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상담 사례들 속에서도 피해 여성들이 고소를 하려고 했다가 이 무고죄라든가 명예훼손죄 같은 역고소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예, 뭐 고소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자주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걸 이 고소를 했다가도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고소 과정에서 또 그 검찰이 무고를 본인이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이걸 고소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오래된 사건의 경우에는 증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김명선 의사님. 예, 우리가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흔히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그 무혐의 처분이 네. 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그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무혐의 처분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갖추기가 매우 힘들 수 있겠죠. 진술에 의존해야 되고 그러한 경우에 그런 거기에다가 또 그런 어떤 그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무고죄의 맞고소에 위축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을 못한 것이지 네. 그것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폭력 사건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무고죄와 그리고 설사 그 사실이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많은 위축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문단 내 성폭력, 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그 고발 사건의 피해자들이 그 이후에 그때 이제 해시태그 운동을 하면서 이제 고발을 했지요. 사회적으로 폭로를 했는데 그게 좀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관련했던 모든 여성들이 무고 내지는 근데 무고는 조금 왜냐하면 무고가 되면은 조사가 더 들어가니까 네. 아무래도 이 실제 가해자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걸로 많이 이제 걸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정은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정 투쟁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여성들에게 그 힘든 고통의 과정이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끝나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돈들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그 어떤 소송 비용을 같이 마련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이 고발자들도 또한 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공개하고 하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를 그렇게 고소할 거면 해라. 하더라도 당신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네. 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네. 입장이지요. 네. 그래서 참 힘듭니다.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다음에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보다는 일단은 성폭력 부분에서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법 쪽에 어떤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도 말했다시피 피해자가 어느 순간에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어서 네. 예, 성폭력 사건은 뒤로 가고 네. 예, 이 무고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죄를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폭력만이라도 이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다음에 무고죄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보는 그런 네. 것들이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조금 전에 서창원 국장님께서 대구 수성경찰서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찰,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피해 여성들을 그렇게 잘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사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 네. 일단 그 수성경찰서가 그 녹화실과 네. 상담실과 그리고 물건을 찍는 그 범죄를 혐의하는 사진 찍는 거 같이 사용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 사람이 들락날락 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충분하게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되고 경찰이 충분히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서 가해자를 고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관이다라는 이런 신뢰를 못 주게끔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상담실과 분리해야 된다. 최근에 문제 제기를 분리됐어요. 그 좀 하드웨이적인 문제는 해결됐는데 더더욱 중요한 건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적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감수성 피해자에 대해서 경청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이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 내에서 인권 교육과 그리고 여성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그 여성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가해자 그 여성 경찰을 비롯해서 가해자의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공공기관에서 일수로 시민들한테 권력을 통해서 공적 체계를 통해서 인권 침해를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100개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안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성 경찰서를 특정을 하셨지만은 대체로 이제 조사 기관에서의 어떤 하드웨어를 좀 보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선 이사님. 네, 저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조사 과정이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이 사법부의 어떤 그 가해자 입장에서 이 성폭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들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폭력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에게 또다시 그런 어떤 피해자를 탓하는 조사 과정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판결의 과정에 있어서도 왜 이 저항하지 않았느냐. 근데 저항을 안 한 게 아닌데 왜 그러니까 죽을 만큼 저항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정말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항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성폭력이 아닌 어떤 그 가치, 그러니까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봐 버리는 이러한 가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검찰, 경찰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물론 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부분들이 있다.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네, 뭐 대부분은 이제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현상이 이제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김정순 대표님. 미투의 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도 검찰청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여성단체에서 매년 이제 걸림돌상, 성평등 걸림돌상 그리고 디딤돌상을 주는데 가장 많은 수상을 한 쪽이 어디냐면 법조계입니다. 아, 예, 네. 걸림돌상에 네. 물론 이제 디딤돌상을 받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성폭력은 저는 피해자들이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뭐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피해자들의 진술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성폭력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증거도 굉장히 이제 이걸 모으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목격자가 마음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또 그걸 들어주는 금경의 그런 이제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피해도 받게 되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우리 서창호 사무총장 말씀대로 고소를 그냥 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네.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의 어떤 이런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의 인식 그리고 성폭력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래서 증거가 뭐 목격자나 증거가 이렇게 제대로 확보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투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려면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해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될 텐데 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성추행 문제들 이런 것은 계속 은폐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7, 8%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네. 이거 피해자는 여전히 수십 년간 자기 혼자만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사실은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징계가 네. 피해자의 치유의 또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공소시효 때문에 이 성폭력 사건이 있으면 이거 제대로 법을 통해서 가해자를 징계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네. 공소시효 문제 관련해서는 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분명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돼야 되는 것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순 대표님, 이 공소시효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예, 굉장히 복잡하죠. 네. 우리가 이제 성폭력 특별법이 1994년에 제정이 되었고 네. 그 이후에 여러 번 개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네. 2013년에 그 친고죄가 폐지된 건 굉장한 네. 예,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네. 대신 이제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공소시효를 없애라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법조계에서는 그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그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공소시효의 문제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양형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법조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성폭력에 대한 양형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양형을 제대로 선고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쭉 그 사건들을 보면 성추행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아니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형은 높여놓고 그걸 제대로 선고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너무 높다 보니까 양력이 높다 보니까 그걸 적용하는 걸 아주 이제 법조계에서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무고에 대한 부분도 양형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무고를 아주 이제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공소시효는 케이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제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 그리고 12세 미만이나 아니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저는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살인에 가까운 이런 경우요. 이제 강간도 그냥 뭐 성폭력도 그냥 일반적인 추행이 아닌 굉장히 이제 강도가 높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살인과 같은 그게 이제 준해서 공소시효를 주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케이스마다 많이 다르군요. 네. 복잡합니다. 네. 저는 그 형량의 그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그 이번 그 지금 미투 운동에서는 주로 업무상의 그런 위력에 의한 그런 그 성추행, 성폭행인데 사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일반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또 당혹감과 분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안 그래도 이 시점에서 국회에서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와 같은 어떤 형량으로 높이는 그러한 방안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이 미투 운동에서 나오고 있는 여기에 한해서 좀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소멸시효를 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는 하고 있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법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저한 어떤 폭력이나 그런 이제 그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강간죄가 성립이 되죠. 그리고 또 피해자의 어떤 강력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지만 강간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계에서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비동의 간음죄 그러니까 그 현저한 물리적이나 폭력 이런 게 없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위력 관계에서는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 어떤 그 지배 피지배의 관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그것은 다 강간죄이다. 그래서 이제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강간죄죠.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여성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덧붙여서 피해자에 대한 그 보호 시스템이 사실은 가해자의 징계와 그리고 처벌 조항을 높이는 것 또 중요한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가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뭐 심리치유라든지 피해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민간이나 뭐 해바리센터도 본 적이 있긴 하지만은 좀 민간 영역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좀 필요한 문제이긴 한데 피해자가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반드시 치유 과정을 돕는 국가가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 위한 기관이 설립되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상담과 함께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그래서 상담 치료와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성폭력에 대한 상담 네. 그리고 이걸 고소를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그게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욕고소의 문제, 네. 예, 명예훼손이라든가 네. 이제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무고죄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소로 가서 거기에서 이걸 그 피해자들을 온전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 가는 게 힘든 부분들이 있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 성문화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가 여성계의 줄기찬 요구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명선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법제도적으로는 성차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네. 법은 뭐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도 역시나 성차별 연장성에서 일어나는 것이겠죠. 하는 것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과 문화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부정의한 제도를 개선시키는 어떤 동력인과 동시에 이 집단적인 각성의 어떤 기회,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점을 계기로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면 인식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먼저 그 사회적인 규범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남성들의 어떤 그러한 성목격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별로 놀랍지도 않은 그리고 그렇게 있어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공론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규범의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지금 이렇게 나와진 그러한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처벌, 법적인 처벌 당연하고요. 사회적으로 그들이 권력에서 그런 것들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을 다시 회수해오는 그런 사회적 처벌을 통해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새로운 규범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규범을 통해서 또 문화가 바뀌어 나가겠지도 하겠지만 또는 문화운동이 또 한편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왜곡된 성문화, 특히나 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여성의 그 성상품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러한 왜곡된 성의식들을 가지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그러한 성상품화의 문제도 어떻게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규제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론화와 그리고 또 참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사실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 여성계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그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자라는 방안을 지금 청와대에 청원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성평등 교육이 내지는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고 좀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인식 그리고 이제 그 인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강제성 있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문화를 바꿔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서창호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붕괴하고 반드시 처벌하고 지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봤을 때. 그런데 성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성에 대한 고정된 관념 혹은 여성 그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 여전히 저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설이지만은 어쨌든 여성만 이렇게 전을 붙이고 이런 것들 고정된 어떤 위관계 속에 놓여 있는 거 그것이 이제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이제 성폭력 문제는 같이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지금 폐지된 프로그램이지만 미녀들의 수다. 네. 그리고 비정상 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둘 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나오는 거지만은 외국인 여성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성이 이쁘고 수다스러운 거고 남성 외국인은
비정상회담처럼 중요한 얘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문화 속에서 이제 습돼 네.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성찰 이것이 근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김정순 대표님. 예, 우리 사회가 이제 호주제를 폐지로 해서 굉장히 남녀가 평등한 법을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폐기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이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나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족 속에서 그게 이제 제 인권이 신장됐나 여기에 대한 그 의문을 갖게 되는데 청와대 그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자라는 서명이 20만 명을 넘어서 또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걸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법과 제도가 아무리 평등해지고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젠더 감수성에 대한 교육들을 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네. 표준화하고 또 그걸 아주 이제 의무 교육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네, 않는가. 네. 예, 제도권 안에서 그게 남녀를 필요할 것 같고. 대상으로요? 예,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게 이제 남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 국민을 네. 에게 다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폭력 피해도 그래서 법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명예훼손이라든가 무고죄 이런 역고소를 무릅쓰고 폭로를 하게 됐잖아요. 네. 폭로를 해서 이제 이게 이걸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사회 구조 이걸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 말하기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좀 사회적 역량을 기를 때가 왔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투 운동이 잠잠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여성 성폭력 통해서 가졌던 피해자가 이 상처를 드러내주면서 자신의 인간선언을 하는 건데 사회의 그 성폭력뿐만 아니라 뭐 위계 관계 속에서 놓여져 있는 것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뭐 종교에 대한 문제든 또 청소년에 대한 문제든 다양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달리 하더라도 미투 운동은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드러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선언인 만큼 이런 문제는 형태는 달리 하더라도 미투 운동은 계속 발생돼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김명선 이사님. 이 권력의 구조가 존재하는 한 이런 성폭력 행위가 이게 사라질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러니까는 학생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수의 그런 권위 그리고 아주 나약한 단원들이 있는 어떤 문화예술단체의 이 장들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동일체 원리다 해서 이제 상명하복 이런 문화가 강한데요. 그런 권력의 구조가 있는 한 과연 이런 성폭력 행위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과연 또 이 권력의 구조를 없앤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문제 어떻게 답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어떤 범죄든지 간에 네. 그 완전히 건절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들이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건절된다는 것은 어렵겠지요.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줄여나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한 그런 어떤 폭력,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폭력을 휘두르는 것들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권력을 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고 또 그러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들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게 바로 어떤 권위주의와 위계주의와 군사주의와 이런 것들을 없애 나가는 거겠지요. 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권력에 대한 견제
이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성폭력이 완전히 사라지면 참 좋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폭력은 권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폭력이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견제 기능이 있으면 작용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 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뭐 국회나 뭐 다른 어느 지역에서 저는 성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는 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견제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1인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고 균형된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성폭력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저는 이 미투 운동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나서서 자신들을 내세우고 그러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투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토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서창호 국장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우화가 있죠. 네. 선녀 나무꾼 네. 동화인데, 예전에는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목욕하는데 훔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스토리인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재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의 시각을 바꿔주는 계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화 얘기도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데 되돌아보기는 이건 성폭력인 인권 침해다. 인권은 발견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도정에 있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피해자 분들 그동안 미투 운동 통해서 사회를 바꿔 나가고 본인을 인간을 선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같으면 나무꾼을 이제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김명선 여사님. 네, 저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향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투 운동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사회의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성폭력의 어떤 원인, 피해, 그리고 피해의 책임, 이런 것들을 여성에게 전가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여성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미투 운동에 여성들의 그러한 것들을 말하기, 이야기에 화답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말하기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와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정순 대표님. 네, 저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미투 운동에 힘입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지지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아직도 말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피해 여성들에게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나 아니면은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이런 역고소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상담소나 저희 단체에 꼭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문화를 개혁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라도 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절대 다수인 거대한 조직에서 과연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개혁을 이번 기회에 꼭 이뤄내야 하겠지만, 그 전에 미투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